유신 체제예요, 여러분. 1968년에 북한이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이제 긴장 상태가 이제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김신조라고 해서 이제 리더가 김신조라기보다는 잡힌 사람이 김신조고 나머지는 다 사살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의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북한의 병사가 도끼로 미군을 이제 살해하는 이제 판문점 도끼 만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안보 태세 강화를 내세워서 대통령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삼선 개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을 거예요. 대통령 우리 헌법상 2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3번 하려고 했던 사람 그 전에 있었죠. 누구죠? 이승만이죠. 이승만 3번만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3번 하려고 이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독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 쉽고, 당연히 학생과 시민들은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공화당과 박정희는 야당 의원들을 따돌린 채 개헌안을 통과시켜요. 이게 삼선 개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7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나오고요. 당시 야당에서는 김대중이 나옵니다. 김대중은 당시 40대 젊은 정치인이었어요. 김대중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중에 독재까지 할 사람이다. 그래서 3번만 하지 않고 장기 독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제 박정희가 힘겹게 김대중을 눌렀고, 그 김대중의 어쩜 애연은, 그 김대중의 발언은 애언처럼 이제 실현이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세가 좀 바뀝니다. 우리 전에 이야기했듯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베트남을 얕봤어요. 쉽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많은 물량을 투하하면 베트남을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의 폭격에 맞서서 땅굴까지 파면서 어때요? 그 땅굴 속에서 10년 넘게 지내면서 견뎌왔던 거예요. 미국의 폭격이 일어나면 바로 땅굴로 숨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끝나면 싸우고, 그러면서 수많은 구비트랙과 함정까지 파놓으면서 미국 병사들은 많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 당시 컬러 TV가 보급되던 시절이었고, 당시 미국 병사들의 이런 싸우는 아주 그런 처참한 모습들은 종군 기자들의 어떤 영상에 담겨서 미국에 중계가 됐어요. 이를 본 미국의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내 아들, 내 형, 내 오빠, 내 동생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먼 나라에 가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느냐라고 하면서 무슨 시위, 반전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미국은 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해야 했었는데 그냥 철수하면은 어떻게 해요? 베트남한테 징계 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갈 명분이 필요했죠. 그래서 새롭게 대통령이 된 닉슨은 뭐라고 해요? 동아시아 이제 세계 정세는 바뀌었다. 이제 냉전은 이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아시아의 정세에 이제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냉전 체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자, 박정희 정부의 첫 번째 명분 뭐예요? 반공. 이 명분이 조금씩 퇴색되게 약해지게 되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세력을 막기 위해서 김일성 독재 체제를 마련했는데 결국 북한도 역시 이 남북한 모두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이 명분이 반공, 반미 이 명분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결국 한국의 남쪽에 이제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이게 7사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남북이 이런 화해 분위기로 반공의 명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때 이제 선생님 아니라 이대현 선생님 수업 때 배웠을 거예요.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불만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만들, 집권 명분 2개가 모두 사라지고 있는,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는 어때요? 이 국민들의 불만을 완전히 폭력으로 눌려버리죠. 그게 바로 폭력적인 헌법인 유신헌법입니다. 비상기업을 선포하고요.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공포해요.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강화 및 영구 집권을 이제 가능하게 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만들어요. 이 선거인단은 미국도
사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다 정부와 이제 관련이 있는 이쪽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다 당연히 박정희를 뽑겠죠.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였고 대통령 임기 6년으로 연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출마 횟수 무제한,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과 국회 상권, 긴급조치 선포권을 이제 보장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권 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헌법을 바탕으로 한 체제가 만들어졌고요. 이거 당연히 국민들이 반대했겠죠. 그래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된 사건도 이제 벌어지면서 유신 반대 운동이 더욱더 활발해지고요. 학생, 제인사, 종교인, 언론인 등이 유신 정권의 독재 체제에 맞서서 이제 강력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반독재 투쟁에 나서면서 유신헌법과 노동학법의 폐지를 요구하고요. 장준하 같은 이제 민주 인사들이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정부는 유신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그 과정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정부를 전복하려 한 활동으로 주장을 하고요. 긴급조치도 잇따라 발동하면서 유신체제 반대 행위를 다 금지하고요. 시민들 영장 없이 체포해서 재판에 넘기고요. 역시 똑같이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의 어떤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건들을 또 주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 민청회 사건을 이제 일으키면서 유신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대학생들이 어때요? 너네들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반란 일으키려고 했던 세력이구나라고 하면서 정부 전복 혐의를 덮어씌워서 탄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너네들만 있을 리 없어. 너네들 뒤에는 역시 또 사회주의 조직, 북한에 어쩌면 사주를 받은 조직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3 시위 때 기억나죠? 그때 주작했던 사건, 인혁당 사건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인민혁명당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만들어서 어때요? 인혁당 재건을 민청학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관련자를 처벌했고요. 결국 8명이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항소도 못하고 이틀날 바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정부의 어쩌면 탄압,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결국 유신 반대 투쟁은 더욱더 이제 거세지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의 위기는 더욱더 커집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을 결성해서 민주운동을 실시했고요. 언론인들이 이제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다음에 3.1 민주 구국선언을 이제 1976년에 발표해요. 그래서 함석헌, 문익환과 같은 민주 인사들이 명동 성당에 모여서 유신 체제를 이제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여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불만이 커져나가는 상황에서 2차 소규파동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이제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신 독재가 장기화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YH 무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사의 폐업 조치 항의하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가 경찰이 이제 강제 진압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 사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에 시민대 총재였던 김영삼이 강력하게 비판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이제 제명시켜 버리죠. 근데 문제는 김영삼은 정부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때요? 시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었고요. 결국 김영삼의 지지 기반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개가 됐고요. 정부는 결국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산과 마산 지역의 항쟁을 이제 진압하고자 했고요. 이 해결 방안을 놓고 권력층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당시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던 김재규, 차지철, 그 다음에 박정희 사이에서 어때요? 부산과 마산 시민을 뭐 탱크로 밀어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김재규는 이 정권에 대해서 미래는 없다라고 결국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결국 박정희와 차지철을 이제 차지철에게 총으로 이제 쏘게 됩니다. 이게 11.6 사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